오늘도 국부론 제1권 노동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른다. 시장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것은 시장에 갔을 때 살려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내놨을 적에 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은 무조건 크면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토를 달아도 그건 개소리인 거예요. 무조건 시장은 크면 좋은 거예요. 그 국부론의 문장은 남는 것을 줄 곳이 없고 모자라는 것을 받을 데가 없으면, 즉 시장이 작으면 분업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분업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시장의 크기가.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도시에서는 지게를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돼지도 잡고 술도 빚고 빵도 굽는다 라고 했어요, 국부론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시에서는 정육점이 따로 있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만 잡아요. 왜냐? 고기만 잡으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을 만큼 고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기를 파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해도 될 만한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술만 만들어도 될 만큼 술을 사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빵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시골에서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이걸 가지고 한 달 먹어요. 뭐 누군가 사러 오기는 해도 그래봐야 이웃 몇 집 안 되는 이웃이 일부를 산다고 해도 보름을 먹어요. 보름에 한 번 잡는데 보름 동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분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크기가 작은 시골에서는 돼지만 잡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를 그렇게 먹고 싶을 적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직접 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도 그래요. 술도 술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술만 빚어가지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술 사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살 때도 없고 술을 팔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도시에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술만 빚어서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술을 직접 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술을 더 잘 빚는 사람이 싸게 파는데 내가 직접 빚는 것보다 사다 먹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직접 빚을 일이 없이 술 빚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는 술과 빵과 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분야에 의해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국부론의 표현에 의하면 지게를 지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 시골에서는 지게를 질 일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남의 지게를 지어줄 일이. 물론 내 짐이야 지겠죠.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시골은. 그러니까 직업이 세분화가 되지 않고, 직업이 세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게 질 일이, 큰 짐을 질 일이 별로 없으면 지게를 사지도 않아요. 근데 도시는 지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트럭을 사서 트럭을 가지고선 계속 남의 짐을 날라다 주면서 그걸로 한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처음에 트럭을 사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남의 짐 지어주겠다고 트럭을 사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죠. 왜? 일거리가 그렇게 있질 않으니까. 하지만 도시는 트럭을 삼으로 해서 물건 큰 짐을 나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변하죠. 자, 분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굉장히 많은 생산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 어떤 효율도 규모의 효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기계를 만들었다고 한들
만드는 양이 100개, 200개 만들 거면은 기계를 도입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야 100개 만드는 데는 그렇게 대단한 원가 절감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10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면은요, 기계를 무조건 도입을 하게 되고, 기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10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면은 무조건 원가 절감이 돼요. 그렇게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그 분업을 얘기할 적에 활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옛날 방식으로 수공업으로다가 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두질을 하고 뭐 이렇게 두들기고, 아마 그 화살 그 뒷부분에 그 날개 부분 만드나 보죠. 일일이 자르고, 뭐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쟁일 걸려요. 쟁일. 뭐 갈고, 이 날개를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뭐 다듬고, 이 활 이렇게 그래도 한 7, 8개 한꺼번에 만들죠. 또 맨질맨질하게 다듬고, 네? 또 화살촉을 다듬고, 같은 원시 시대라고 하더라도 마을 1개, 2개를 위해서 만드는 활 개수를 하루에 100개, 200개만 만들어도 되던 시절, 시장의 크기가 마을 1개, 2개에 국한되던 시절에 활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시장이 전국구로 커졌을 적에, 전국에 있는 한 10,000개 되는 마을에다가 활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시장의 크기가 커진 거죠. 시장의 크기가 커졌을 적에 활을 만드는 개수는 100개, 200개가 아니라 하루에 10,000개씩 만들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그 각 작업자의 손도 굉장히 분주하죠. 한꺼번에 쌓아놓는 게 뭐 한 다발이 뭐 한 수천 개 다발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이게 무게를 달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마 선수용 그 활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밀한 활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기계 속에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이제 다르죠. 좀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을 조금 잘못된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정밀한 활을 만드는, 고급 비싼 활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예로서는 섭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다른 영상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해 보자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그런 아주 고급품을 만들지만서도 대량 생산의 어떤 그런 모습 보자고요. 활에 쌓여있는 개수가 다르죠. 일단은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작업자가 수천, 수백 개를 계속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이 공장은 이 도시 사람들을 위한 활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양궁 선수들을 위해서 활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장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활을 생산한다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아까처럼 그렇게 만들어야죠. 자, 그럼 우리는 커진 시장으로 인해서 이런 공장들이 생겨나고, 이런 공장들로 인해서 양궁이라는 취미를 즐길 수 있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놀거리를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이 커지는 방법인데, 이제 이 국부론이 써진 것은 1776년이니까 18세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다, 강, 운하를 통해 운반하면 큰 시장이 열리고 분업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차로 물건을, 상품을 운반을 할 적에는 2명의 마부가 말 8피를 마차에 엮어서 6주 동안 런던으로부터 에딘버그, 이거는 지금 요새 신식으로 생긴 고속도로고요. 1776년에는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에딘버그에 도착했겠죠. 6주가 걸렸다고 해요. 갔다 오는데. 그렇게 해서 4톤의 물건을 옮길 수 있었대요. 6주 동안 4톤. 그것도 사람 2명과 먹여 살려야 될 말 8피를 동원을 해가지고. 반면 런던을 출발해서 배에다가 싣고 가면은 7명의 선원이 6주 동안 200톤의 상품을 에딘버그에 갖다 줄 수 있었대요. 자, 기간도 같고 인원은 좀 늘어났지만 50배나 되는 물건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이게 왜 시장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대략 이제 예를 들어서 이 2명의 월급이 뭐 지금 시절이랑 비슷하다고 쳐서 2명의 각각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6주면은 한 달 반의 월급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씩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600만 원 2명이니까, 자, 300만 원 월급 곱하기 2명이니까 6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이거를 나누기 4톤이면 4,000kg으로 나누면은 1,500원씩, 키로당 1,500원씩의 운반비 중에서도 인건비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은 다 그냥 갔다고 치고 운반비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로만 1,500원이 키로당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300만 원 선원 7명이니까 2,100만 원이지만 이거를 나누기 200톤을 하면은 105원이 붙었어요. 콜라를 볼까요? 이거 원가가 한 300원이라고 치죠. 300원이라고 치면은 요거 2병이면 1kg 얼핏 돼요. 자, 600원. 키로당 600원짜리 원가인데 여기다가 운반비로 1,500원을 붙여줘야죠. 그럼 2,100원, 원가가 2,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런던에서는 300원 원가짜리를 500원에 런던 시민들은 500원에 마실 수 있는데 2,100원. 이 에딘버그에서는 1,500원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에딘버그로 못 가요. 왜? 사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500원에는 먹어도 이거를 1,500원 주고는 안 먹거든요. 자, 그럼 코카콜라는 생산량이 확 줄여야 되겠죠.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팔아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로 운반한다 그러면은 500원이나 600원이나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콜라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에딘버그에 사는 사람도 콜라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콜라 공장은 점점 더 많은 양을 생산함으로 해서 300원 원가였던 거가 막 250원, 230원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저렴하게 이 콜라를 즐길 수 있게 돼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기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이 선박의 운항이 용이했던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 나일강의 길이는 6,650km에 달합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거의 소말리아, 케냐. 황하강도 보면은 이 중국 여기서부터 이 내륙으로 지류도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고, 길어요. 인더스강을 볼까요? 이 위성사진으로
자, 여기가 이제 그 네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 펀잡 지방 위쪽에 인더스 강이 뻗어 있는 게 이렇게 엄청 지류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더스 강의 길이는 총 3,180km에 달합니다. 결국 아담 스미스의 의견은 그래요. 인류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박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했던, 선박을 통해서 왕래가 잦을 수 있었던 지역에서 시장이 큼으로 해서 분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분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많은 문물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보통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이 강가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데, 사람들은 강가기 때문에 마실 물이 있고 농사짓기가 수월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농사짓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강 유역에서도 인류 문명이 발생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크기가 인류 문명을 발생시켰다.